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문제 해결의 기술입니다. 이 주제가 낯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분들에게는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일반적인 정보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므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상담 서비스나 핫라인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의 목적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의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조어죠. 코로나 블루라는 신드롬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이 점차로 심해지면 그 우울증의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 강의는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문제 해결의 기술을 정신건강 유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코비드-19의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 도구로서 문제 해결의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고려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코비드-19 시대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나열해 봤습니다. 지난 5월에 제가 불안증에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스트레스를 나열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길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 저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 6, 7개월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직장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진짜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집에서 일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중보건 문제이다. 네, 제가 6개월 전에 소개할 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약 400만 명 이상 감염되고 약 30만 명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명이 확진되었고 10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미국은 오늘 뉴스에 보니까 750만 명 확진이 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세계 공중보건의 문제고요. 그리고 감염자뿐만이 아닙니다. 비감염자 모두에게 끼치는 심각한 사회와 경제적인 영향이 있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가 등장을 했죠.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육이나 종교 이런 데 있어서 모든 새로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활동이 변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할 만한 부분인데, 이런 소통 방법이 변화되면서 금방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이런 테크놀로지를 새로 배우셔서 또 적용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온라인 정보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 소비도 더 많아졌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여가 생활 패턴도 또 변하고 또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권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립과 격리가 증가했고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서비스, 대인관계 등에 생기는 불신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이제 사람과 사람을 좀 경계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인종적인 차별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도 발생하는 어떤 이런 차별 및 갈등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CDC 질병통제국 같은 곳에서 팬데믹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반응
우리의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들이 어떤 종류로 나타나느냐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제일 많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한 염려, 수면과 식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불면 증세도 많이 늘어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 건강의 문제도 많이 발생해서 뭐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또 넘어서서 이제 알코올 등 약물 사용의 증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소비량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신경질의 증가와 분노 폭발, 언쟁 및 비난의 증가, 이런 것도 많이 생겨서 가정폭력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신고가 되고 있고요. 소통 및 경청의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요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락 등 즐거운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오 클리닉에 의하면 이런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 신체 건강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탈모 현상이 생긴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체 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잘 다루어 줘야겠죠. 우울감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설명한 이것을 한번 보시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상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절망감과 에너지 부족이 적극적 문제 해결을 막는 것이다. 대신 타인의 개입에 수동적으로 의지하거나 시간이 해결하기를 바라게 된다. 그래서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더욱 상황에 압도되고 우울감은 깊어지고 결국 더욱 수동적, 회피적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사이클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것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다루기 힘든 그런 스트레스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보상과 성취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더 얻고자 하는 목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줄어든 성취와 보상이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기분은 어떻게 되죠? 점점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의욕이 저하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인용했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어떻죠? 사람이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를 회피하고 이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당면한 문제를 이제 회피하는 행동이 시작되는 거죠. 우울한 기분 속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문제는 더욱더 악화가 되겠죠. 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악화되면 결국은 또 앞으로 가서 더욱더 삶의 성취와 보상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회피하는, 그리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이클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우울감의 악순환, vicious cycle of de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참 굉장히 답답하죠. 그쵸? 계속 이 사이클에 갇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 선순환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을 건드려주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특별히 정답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줄어든 성취와 보상, 이걸 타겟으로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뭐 스티뮬러스 책을 제공했던 것처럼,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던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것으로 뭔가 보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힘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울한 기분과 에너지 저하, 네, 이 부분을 포커스를 해서 뭔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이런 도움이 제공되면 또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는 이 행동 패턴을 바꿈으로써 우울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오늘 시간에는 선순환의 시작점으로 삼고
이 부분을 고쳐보자는 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문제를 피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다루어주는, 그것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동을 바꿔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선순환으로 예상하는 변화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잘 다루어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상황이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삶의 이제 보상과 성취가 생기게 되죠. 점점점 그런 것이 생기면서 이제 기분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를 회피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잘 다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기분이 더 좋아지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순환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의 기술을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의 기술은 뭐 1970년대부터 심리학에서 소개되어 온 바가 있고요. 문제 해결 요법, 문제 해결 상담 등에서 활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특히 우울증, 불안증, 자살 충동, 각종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 문제에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여러 가지 집단에서 그 중요한 도구로서 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랑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낳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는 삶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있다거나 패스워드가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문제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뭔가 내가 풀어내야 하는 어떤 그 상황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물리적, 내면적이다. 인간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도 있고요. 저의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내면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왔다가 가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제게 여러 번 찾아오는 그런 반복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만성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를 살펴보면 상황의 요구와 본인의 대처 능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균형 상태이다.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요. 간단하고 손쉬운 상황에서는 우리는 문제될 거 없어. 영어로는 no problem 그러면서 쉽게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자원을 끌어당겨서 아니면 뭔가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저의 그냥 평소의 능력 이상으로 뭔가 발휘를 해야지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코비드-19 상황에서, 그리고 또는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겪는 그런 생활 속의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채팅창에 그냥 간단하게, 너무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개인적인 것을 자세하게 적으시면 또 안 되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몇 단어로 아니면 한 단어로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문제의 예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 하고 또 적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의 문제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직면하는 문제들의 예입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를 포함해서 기본권을 위협하는 천재지변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수평적인 관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갈등도 있습니다.
조직 내 상사 혹은 부하 직원과의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동체 내 갈등도 있겠죠. 가족 내 의사소통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부모 부양 문제, 종교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들, HOA 안의 문제라든지 우리 커뮤니티 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신체 질환, 정신 건강, 약물 사용, 비만,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습관에 관련된 문제도 있겠죠. 네, 흡연, 편식, 충동 구매, 뒤로 미루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또 습관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문제, 코비드-19 격리 생활 피로감도 될 수 있겠고요. 고립적인 환경, 공기 오염, 네, 지금 또 산불 때문에 많이 공기 오염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 인종적인 차별, 그리고 언어 장벽 이런 것들도 우리의 문화적인 문제로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학업, 직장의 진로. 사실 선택의 문제도 꽤 우리한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속에서 심지어 무얼 먹을까 또 굉장히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또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은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이제 감정의 문제, 뭔가 풀리지 않는 감정의 문제, 후회라든지 아니면 질투라든지 뭔가 원망을 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감정의 문제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그런 것들을 그 에릭지 선생님이 혹시 모아주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보시면은 뭐 체력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수면,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자꾸 늘어나서 그 체력이 떨어진다는 게 계셨고요. 제한된 생활, 뭐 이거는 지금 코비드-19에 해당하는 거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행동 반경의 제약과 운동 부족, 이 또한 코비드-19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네. 예, 사회적 관계, 미래 불투명, 네.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삶의 문제, 그 이제 불확실성, 그다음에 뭐 네. 배신감, 뭐 노후 대책, 뭐 이런 다양한 뭐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요. 뭐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또 그 문제가 있으면서도 또 몇 분은 약간 공통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문제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여기 굉장히 재치 있는 그 그림이 하나 있어서, 예, 티셔츠 그림이 있는데요. 그걸 가져와 봤어요. Math teachers have problems. 예, 수학 선생님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이걸 보면서 제가 웃음 짓게 되더라고요. 예, 맞는 말이죠. 수학 선생님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예. 하지만 단지 수학 선생님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죠.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특정인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주하는 문제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그 반응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 결과는 개인의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한 가지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문제를 위협으로 바라보고 문제가 안 풀릴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당면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좌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인 반면에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이죠. 문제 자체를 도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낙관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잘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그런 자기 효능성을 믿는 시각.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그런 시각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 해결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봐서 그것을 기회로 삼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동기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시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을 배우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평소에 여러분의 시각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다루는 유형도 또 나눠질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유형이에요. 예. 수동적인 유형은 때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끌어안고 지내거나 아니면 계속 회피해요. 예. 또 누군가가 대신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네. 이렇게 수동적인 유형으로 계속 문제를 다루다 보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겠죠.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성취감 저하로 낮은 자존감 그리고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충동적인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으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닌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전략을 선택을 하니까 예상 못했던 그런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잦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하고 갈등도 생기죠. 그래서 좌절감, 자책감, 우울감, 비난, 관계 부조화,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계획적인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문제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 문제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먼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을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나 해서 그거를 실행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계획적인 유형인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상황의 전후를 미리 고려했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일들이 덜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도 확립되고 자책감, 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해결의 기술 이 시간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계획적인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전략, 계획을 잘 짠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길을 가는 지도를 찾는 거나 그걸 획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지도에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할지, 그리고 그 가는 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곧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준비를 잘 한다는 것은 곧 성공을 준비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문제 해결의 기술에는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잘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찾아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해결안 선택하기. 그 다음은 그 해결안을 자기가 채택한 그 해결안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이 기본 단계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포맷들의 문제 해결 기술들이 소개되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드릴 것은 뭔가 좀 기억하기 쉽고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를 채택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소다스라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의 기술 중에 소다스라는 포맷이 있는데요. 이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다 그러면은 그 탄산음료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다의 복수형으로서 소다스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쉬운데요. 자, S 각 글자가 이제 나타내는 바가 있거든요. S는 뭐냐면 situation, 문제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문제 상황을 규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options, 대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하면서 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죠? D, disadvantages. 이거는 내가 생각한 대안이 예를 들어서 한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각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혹시 단점은 없는지, 그 아이디어에 단점 없는지를 다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 advantages. 네, 이것은 장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5가지의 대안이 있었다면 각 대안의 장점들은 무엇인지, 강점은 무엇인지를 쭉 나열해보고 최대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는 솔루션입니다. 해결안을 채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고려해 본 결과 이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단계들이 있어요. 채택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나중에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S부터 볼까요? situation, 문제 상황. 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이용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둘러싼 상황, 또 그 결과 느끼는 본인의 기분 등을 자세히 묘사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여러분이 잘 기술을 할 때, 그림을 잘 그려줄 때 여러분의 목표가 생겨요. 이렇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잘 묘사를 해줘야 됩니다. 영어로는 5W, 1H, who, when, where, what, why, how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보는데요. 여기 예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근 한 달 아이가 지루하다면서 온라인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혹시 게임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혹시 온라인 게임 하다가 막 채팅하면서 나쁜 사람 사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그 대신 좀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뭔가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계속 아이를 컨트롤 하려는데, 이제 컨트롤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화를 내기도 하고요. 아이는 또 아이대로 언성을 높이고 짜증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부모님이 잠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 상황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읽어보셨을 때 육하 원칙이 잘 지켜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다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한다면 부모와 아이 간의 이제 갈등이죠. 그래서 부모와 아이죠. 언제? 최근 한 달. 그쵸? 그리고 어디에서? 아마 집이겠죠? 무엇으로? 그 게임 행동이죠. 그쵸? 그 대상이 게임 행동입니다. 어떻게 됐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또는 짜증을 내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요? 서로 남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기대가 달라요. 그쵸? 네. 이렇게 기술을 하면 아주 잘 한 건데요. 만약에 이 부모가 이 문제 상황을 너무 간단하게 문제 상황 그래놓고 잠이 안 온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할수록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굉장히 자세히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일도 또 많이 지금 생길 수 있다고 봐서 가지고 와봤어요. 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리해고가 단행돼서 직원이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이분한테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직원에 비해서 너무 업무가 많으세요. 그래서 속에 이제 막 쌓이는 게 많은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잡 오퍼를 했어요. 일자리를 제안했는데 그게 동일 직종은 아니에요. 평소라면은 그냥 지금 직장이 만족스러우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이 좀 그립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죠. 근데 계속 그냥 여기에서 그냥 지낼 것이냐 아니를 생각하니까 이제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불안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이 문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네, 이렇게 본인의 문제를 자세히 적는 것이 이 단계에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options, 대안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네,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어떤 아이디어들이 없을까 해서 창의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대로 다 머릿속에서 꺼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영어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보통 브레인스토밍 그러면은 그냥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을 해서 막 각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 내놓게 해서 하는 것은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혼자 개인의 문제일지라도 그 개인이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상황을 이제 묘사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요, 뭐가 제일 좋다, 아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 네. 한번 이걸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어떤 동일한 상황을 여러분께 주어줘 놓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채팅장을 이용해 보시는데요. 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하고 등산을 하고 있어요. 산에 등산을 하고 있는데 앞에 늑대를 만난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늑대를 만났어요. 자, 이 상황, 이 문제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다 적어보세요. 네. 근데 여기에 아이디어 적합 여부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다 적어보시고요. 에릭지 선생님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지금 다들 생각을 기대가 하시는 되네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첫 번째로 올려주신 분은 주랭랑을 친다. 주랭랑을 친다. 네, 도망간다라고 도망간다. 말씀하셨고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한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휘두를 나무를 구한다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일단 멈춘다. 그리고 숨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 무기가 없나 참는다. 그다음에 주위에 소리를 친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고 숨는다. 그다음에 늑대를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것을 찾아본다. 네, 생각나는 것을 모두 노트에 적어본다. 네. 그러실까 싶습니다만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막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런 것도 될까요? 뭐 먹을 걸 꺼내서 늑대를 달래본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늑대 울음소리를 내면서 나도 늑대인지 헷갈리게 한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친구보다 더 빨리 달린다. 네. 어떻게 강사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은 그 아이디어가 적합하냐 아니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생각나는 대로. 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채택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겠지만 이 단계에서는 정말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 아이를 둔 부모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대안이 또 있을까요? 어떤 부모는 그러겠죠. 집에 그냥 컴퓨터를 없애버린다. 예,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실 수도 있겠고요. 또
그렇게도 생각하시다가 게임을 같이 해보는 걸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숙제와 여가 활동을 다 마치면 게임을 일정 시간만 하도록 그렇게 해볼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대안을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들은요, 여러분이 이제 적다 보면 그래요. 이것과 이것을 같이 결합을 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한다면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병합해서 그것을 별개의 아이디어로 또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소다에서 SO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를 제가 그냥 한 페이지에 같이 담았어요. 예, 단점과 장점을 알아보기. 네. 여러분이 그 각 대안에 대해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을 있는지를 이제 다 적어보는 건데, 이 10가지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가 아니면 적게 들어도 되는가, 그리고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가 아닌가, 그리고 나에게 신체적으로 유익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심리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개인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가,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 부합이 되는 아이디어인가 아닌가. 아까 전에 내 친구보다 더 빨리 달린다 뭐 이렇게 한다면 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큰 단점으로 또 적을 수도 있겠죠. 네. 타인의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가 아니면 존중해 주는가, 타인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게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집단에 끼치는 좋은 영향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보시면서 단점과 장점을 다 같이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좁혀질 수가 있겠죠. 이 아이디어는 참 이런 좋은 점이 많았구나,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많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채택을 하는 데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해결안을 채택을 할 때 그냥 단지 장점이 얼마나 많고 단점이 얼마나 적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채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 것도 다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인가.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히 했느냐. 그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 네. 뭐 내가 이사를 가는 거를 막 대안으로 했는데 보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채택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뭐 개인적으로 내게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와닿는가.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네, 여기 제가 또 격언을 하나 적었는데요. 당신의 가치관을 잘 알고 있다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결국은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때 가장 끌리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채택하는 대안이 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단점이 있을 거라고요. 장애물이 보인다면, 그 해결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보인다면 이를 보완할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점이나 장애물을 없애거나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시고요. 또 실행이 잘 될 경우에 자기를 리워드 해줄, 그런 보상을 해줄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 있겠죠. 동기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에 맞추어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단계는 세부적인 단계가 많이 있죠. 그렇죠? 실행을 해보고요. 그게 그 실행해본 결과 원하는 목표를 잘 이루었는지 잘 평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성취가 있었을 경우 혹시 본인에게 보상을 약속했다면 그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 문제의 개선이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안 중 다른 것을 또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만약 실패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성공인 것이다.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대안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요, 또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또 성공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꼭 조언과 상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또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효과적으로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조언과 상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 이런 모든 단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적용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술 소다스 적용의 예. 예. 여기 보니까 어떤 케이스냐면요. 옷이 자가 격리된 어느 확진자 A씨의 이야기. 네. 이번에 그 코비드-19 때문에 한국에서 막 유행어가 된 확진자를 보게 되면서 제가 그냥 제목을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문제에 그 이렇게 쓰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이런 살이 찌고 이렇게 활동이 적어진 거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 예가 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에 적용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예, 사람마다 가장 잘 워킹이 되는 그런 해결안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임을 밝힙니다. 자, A씨의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분이 설명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잘 쓰신 것 같아요. 코비드-19의 상황에서 그동안 너무 움직이지도 않아 점점 살이 찌고 근육이 약해지는 것 같다. 외출복이 몸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무력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점점 우울해지고 있다. 기분이 이러니까 예전보다 더욱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앞으로 몸은 허약해지고 살은 더욱더 찌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도 생겨난다. 네. 제 문제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문제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대안들을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찾아낸 대안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매일 공원에 가서 1시간 동안 걷는다. 두 번째를 보니까요. 집안에서 유튜브 워크아웃 비디오를 보면서 매일 30분씩 유산소 및 근육 운동을 하겠다. 세 번째, 실내 자전거를 구입해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한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로 살을 뺀다. 네, 이렇게 대안들을 4가지를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소다스에서 이제 3번째 단계로 가셨어요. 그래서 각 대안의 단점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이 뭐였죠? 공원에서 운동하기. 예,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을 뭐 단점이 없을까? 예, 그것들은 무엇이었냐면 산불로 안 좋은 바깥 공기, 네, 타인 접촉 감염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가까운 공원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와 함께 하는 실내 워크아웃은 실내라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실내 자전거, 이 경우에는 구입 비용이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상반신 근육 키우기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내라서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보니까 이분이 생각한 단점, 지금 요새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많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이어트로 살은 뺄지 몰라도 근육은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 모든 대안들의 단점들을 다 나열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서 대안들의 장점들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볼까요? 공원에서 운동하기.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집 밖이니까 기분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 2가지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튜브와 함께는 실내 워크아웃의 장점을 나열해 봤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라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풍부한 유튜브 컨텐츠. 그리고 근육과 유산소 운동이 다 가능할 것 같다고 해요. 네, 그렇게 장점을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언제라도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실내 자전거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면. 그리고 또 식사량이 줄어들어서 식비 절약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십니다. 네. 자, 이제 이 네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단점과 장점들을 다 한 다음에 이 A씨가 이제 선택한 대안은 채택한 해결하는 이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실행 가능하고 개인 가치관에 부합하고 제일 논리적으로 보이는 대안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채택된 해결하는 이겁니다. 실내 워크아웃으로 결정했다. 예, A씨가 밝혀낸 이유는 다른 아이디어보다 장점이 많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에 끌렸다. 이분은 절약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끌렸고요. 하루에 30분은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가 풍부하기 때문에 맞는 워크아웃 내용을 찾는데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 굉장히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선택하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단을 내리고 꾸준히 못하는 작심삼일의 습관입니다. 이분은 무엇이든지 하면 3일을 못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장애물을, 이런 해결안을 내가 채택했지만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생각을 한 결과 이분이 또 계획을 세워봤어요. 이 목표 도달의 장애물을 생각해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결과, 네, 동의하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운동을 함으로써 중간에 포기하기 힘들게 한다. 예,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운동하지 않고 쉬는 날로 정했어요. 네. 대신 그날은 이제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2주일간 성공적으로 실행했을 경우 토요일에 온 가족이 먹고 싶었던 음식을 주문해서 식사하는 것으로 보상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어떻게 잘 실행을 하셨을까요?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전 상황은 아까 처음에 문제 상황 적은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킵하고요. 자, 이분의 변화의 과정을 한번 보죠. 처음에는 운동도 금방 지치고 힘이 붙였다. 운동 시간이 다가오면 피하고 싶고 의욕이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네. 하지만 점차로 힘이 생기고 약간씩 배가 들어가는 것 같다. 운동을 잘해서 2주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보상받을 때마다 기쁨도 있었다. 약간 배가 들어가 보인다는 가족의 말에 자신감도 생겨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 목표는 2개월 안에 5파운드 이상의 살을 빼고 근육 키우는 노력을 해서 체력을 늘리면 그런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이제 지금의 상황을 평가해 보시니까 현재 1개월째 아직 체중은 2파운드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근육이 그래도 꽤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서 무력감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한 기분도 많이 사라졌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채택한 해결안을 아마 계속 진행을 하실 것 같죠? 네, 이것이 하나의 문제 해결 기술의 적용 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좀 템플릿 같은 거 없을까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템플릿을 만들어 봤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 템플릿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종이 하나에 지금 소다스 이 5단계를 그냥 적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 그냥 종이에 적으셔도 되겠는데요. 여기 제가 좀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각 단계별의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약간 매뉴얼 비슷하게 그런 인스트럭션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소다스를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 해결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다 마무리를 거의 다 했는데요.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 해결의 기술 이외에도 우울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꼭 이 방법이 다가 아니라요. 약물 치료, 인지 상담 치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서포트 받는 거, 그리고 뭐 셀프 헬프 그룹 있잖아요. 자조 집단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영 선생님 세미나 시간에 여러분 셀프 케어 아이디어 막 여러 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우울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는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네. 개인마다 주변 환경, 그분이 가능한 자원, 개인의 역량과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모범 답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효과적인 대안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동일한 사람이라도 그분이 처한 그런 환경과 또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 채택할 만한 그 대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기술은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 조직 등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한번 꺼내보세요. 내가 좋은 그런 문제 해결에 그 도구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걸로 우리의 지금 문제를 풀어볼까 하면서 함께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실 수도 있겠죠. 상황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 의견 불일치, 과체중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런 해결안을 잘 했을 때 상황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든지 노화, 사별, 말기 질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의 현실적인 목표는 그 본인의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받아들이기, 사고의 전환, 감정 조절 뭐 이런 것들이 타겟이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울감을 극복하기 힘들다면 반드시 주위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십시오. 마일드하게 디프레션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경한 정도의 우울감이라면 여러분이 그래도 문제 해결의 계획을 세우시고 풀어나가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울감이 깊으신 분은 이런 거 생각할 에너지조차 정말 없으시고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리소스는 제가 안정영 선생님이 제공했던 리소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지역사회 자원이 있는데 지난 두 세션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데요. 저희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제공하는 정서 지원 웜라인 서비스입니다. 윤희환 선생님 오늘도 와 계신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원이라고 하고요. 저도 우리 김지영 선생님처럼 그 LA 정신건강국에서 일하고 있는 소셜워커입니다. 제가 2주 전쯤에 그 이주호 선생님이 강의하신 뒤로 잠깐 나와서 웜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뭐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리려고 나왔고요. 일단 웜라인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 이제 생긴 라인이고요.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는 아니에요. 대신에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 같은 것들 뭐 가족한테 말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나 뭐 회사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것들 그런 거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그냥 전화를 주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명 같은 건 묻지 않아요. 뭐 이름이 뭐세요? 어디 사세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 묻지 않고요. 그냥 어려움이 있는 거를 넋두리하고 토로하듯이 하실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번호가 나와 있고요. 1800-854-7771번이고요. 안내문 들으실 때 영문으로 나오지만 2번 누르시면 돼요. 2번 누르시고 죄송하지만 다시 영문이 나오면 그냥 코리안 스피킹 플리즈 하면은 저희 직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담 근무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9시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죠. 주 7일 동안이고요. 그리고 또 방침상 뭐 특정한 사람 이름 대고 바꿔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코리안 스피킹 플리즈 하면 뭐 한국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요. 나와서 상담을 할 테고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적인 정신 상담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보를 또 드리는데 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운티 공무원들이고 또 사회복지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이런 혜택, 저런 혜택이 좀 궁금하시면 저희가 그런 정보도 드리고요. 대신에 뭐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대행하거나 뭐 서류를 뭐 다 작성해 드린다던가 그런 서비스는 못하지만 일단 좀 가슴에 담아둔 얘기 못 하신다든지 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에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김지원 선생님 강의 중간에 제가 좀 하나 가지고 오자면 솔루션 할 때 해결 방안 우리 채택할 때 도저히 생각 안 나면 남한테 조언도 구하고 또 상담을 구하는 게 좋다 그러셨어요.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고요. 힘드시거나 답답하실 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또 주위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 리소스를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퍼런스는 여러분이 참고 문헌들은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의 그 정신건강 향상과 유지를 위해서 계속 도전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시즌2 세미나에서도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고 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여러분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보람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미나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귀중한 선물이시죠. 귀중한 선물을 마음껏 펼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 어려운 시간 중에서 우리 한국 커뮤니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이런 세미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저 같이 이렇게 뭐 별거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와서 정보를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해 주셔서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 어려운 시간을 정말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잘 이겨냈으면 하는 정말 바람이고요. 바쁘시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잘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희 세미나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설문을 통해서 또 좋은 피드백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세미나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고요. 혹시라도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변에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그런 정신건강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또 저희 선생님들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전문적인 그런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이 세미나를 또 계획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DMH 스태프분들 김재원 선생님, 안정현 선생님, 이조 선생님, 김수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시즌2가 이렇게 종료되었고요.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